도쿄 한복판, 한 남자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멈춰 있었고 눈은 뉴스 영상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 우주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확신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일본 공학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일본 엔지니어는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태의 전말, 지금 바로 영상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토 루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우주항공 분야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우주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앞 스크린에 일본의 인공위성 발사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로켓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 귀를 찢을 듯한 굉음, 그리고 점점 작아져가는 기체.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경이로웠습니다. 루이, 너도 저런 로켓을 만들고 싶니? 선생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주 개발에 관한 모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주 관련 책을 읽었고 주말이면 과학관을 찾아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제 열정을 지지해 주셨고 생일 선물로 망원경과 로켓 모형을 사주셨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제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학 동아리에 가입해서 간단한 모형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든 로켓은 제대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재료를 바꾸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제가 만든 로켓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전국 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로켓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실험을 반복하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대회 당일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 떨렸지만 제 연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은상이었습니다. 금상을 받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 경험은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대회에서 일본의 우주개발 역사를 깊이 알게 되었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우주기술 선두주자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우주항공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도쿄의 명문 공과대학이었고 로켓 추진 연구실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2학년 때 드디어 원하던 연구실에 배정받았고 본격적으로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생활은 고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말에도 논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엄격했지만 훌륭한 연구자셨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토, 자네는 왜 로켓을 연구하고 싶은가?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우주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이 독자적으로 달 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목표다. 하지만 명심하게. 기술은 혼자서 발전하는 게 아니야. 국제 협력도 중요하지. 당시에는 교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일본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일본의 한 우주항공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것도 실제로 제작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몇 년의 노력 끝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가 실제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을 때 관제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의 우주기술을 믿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 나라였고 소행성 탐사선을 성공시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본의 일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변에서 조금씩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로켓 개발에 성공했대. 중국은 이미 달 뒷면 탐사까지 했잖아. 인도도 화성 탐사를 성공시켰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고 일본의 기술력이 뒤처지는 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또 발사 준비 중이래. 에이, 설마 성공하겠어? 로켓 개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벌써 3번이나 쏘아 올렸잖아. 3번. 그게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 저도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지 마. 요즘 한국 기술 발전 속도 장난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경험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선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혼자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을 검색해봤습니다. 누리호라는 이름의 로켓, 한국형 발사체라고 불리는 것. 재원을 보니 3단 로켓에 액체연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액체연료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액체연료는 다루기 어렵지만 효율이 높은 방식입니다. 한국이 그 기술에 도전하고 있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한국의 발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그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2024년 11월 27일 새벽,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경제 뉴스와 정치 이슈를 다루고 있었고 특별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열어보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 관련 게시물들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주개발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하늘로 치솟으며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관제실에서 환호하는 연구진들의 모습, 그리고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확인 메시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1번, 2번, 3번.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라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걸까? 세 번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영상은 완벽했습니다. 점화, 이륙, 단 분리, 궤도 진입.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기술력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한국 언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모두 누리호 성공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과 기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대한민국 최고. 우주강국 대열에 합류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인사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는 동료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벌써 여러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온 긴급회의 소집 메일, 다른 부서에서 보낸 기술 분석 요청, 그리고 언론 인터뷰 요청까지. 오전 10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연구개발팀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앞에 서서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누리호의 재원과 성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이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3단형 액체연료 로켓입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은 1단, 75톤급 엔진 하나를 사용하는 2단, 그리고 7톤급 엔진을 사용하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중량은 200톤이 넘고 1.5톤급 실용위성을 600에서 800km 고도의 태양동 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이미 고체 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이 그것이죠.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대륙 간탄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치적 이유로 하지 않을 뿐이지만 기술적 능력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장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6개월 안에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부장님은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저는 옆자리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진 겁니까? 선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루이,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야.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어.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동안 말이지. 하지만 일본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발전하고 있어. 하지만 속도가 문제야. 한국의 발전 속도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선배의 표정에서 좌절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기술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하나씩 발표를 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 연소 효율은 약 320초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단 분리 기술도 매우 정교합니다. 4번의 발사 중 3번 완전 성공했다는 것은 신뢰성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과 달 탐사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들을수록 저는 충격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로켓 하나를 쏘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 아래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누리호의 개발 과정, 실패와 성공의 역사, 그리고 한국 연구진들의 인터뷰.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특히 제 눈을 끈 것은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한국연구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 도미사일 기술은 누리호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더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사실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넘어섰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확신.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누리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을까? 그리고 일본은 무엇을 놓쳤을까?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어느 수준인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뤘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루이, 갑자기 휴가를 내다니 무슨 일이야?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한국 관련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직접 보고 오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휴가가 승인되고 저는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이틀 뒤 출발하는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숙소도 예약하고 방문할 장소들을 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항공우주박물관과 과학관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누리호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알아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노트북을 펴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자료, 해외 우주 전문 사이트의 분석 기사, 그리고 기술 논문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누리호의 핵심은 액체연료 엔진이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은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엔진은 연소 효율이 매우 높았고 추력 제어도 정밀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세계적 수준이네. 저는 감탄하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엔진 하나를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국은 그것을 4개나 묶어서 안정적으로 작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누리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4년 만에 완전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나로호라는 선행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나로호는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발 과정을 연대기로 정리해봤습니다. 2013년 나로호 성공, 2018년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에서 아쉽게 부분 성공, 2022년 2차 발사 완전 성공, 2023년 3차 발사 완전 성공, 그리고 2024년 4차 발사 완전 성공.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구나.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 연구진들의 집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차 발사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을 때 한국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실망하기보다는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할 거야. 벌써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해.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조사했습니다. 부장님이 회의에서 언급했던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로 놀라운 성능들이었습니다. 현무2는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3은 사거리가 800km를 넘었고 현무4는 무려 800km 이상의 사거리의 탄두 중량도 2톤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현무5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몇몇 선진국뿐입니다. 한국이 이미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고체 연료 로켓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기술은 액체 연료와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저장이 쉽고 즉각 발사가 가능하지만 제어가 어렵고 개발이 까다롭습니다. 한국이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몇 가지 수치를 입력해봤습니다. 누리호의 페이로드는 1.5톤이고 사거리는 이론적으로 무제한입니다. 궤도에 올리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 기술을 탄도미사일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고체 연료 기술을 결합한다면 정말로 6개월이면 가능하겠는데. 저는 계산 결과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 조약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다와 하지 않는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자제하는 것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로드맵을 보니 앞으로의 계획도 야심찼습니다.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45년까지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뒤면 한국이 화성에 간다고. 처음에는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의 성공을 본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우주산업 생태계도 조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같은 민간 기업들도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체계적인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로켓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제작, 발사체 개발, 우주 탐사, 그리고 미래의 우주자원 개발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젊은 연구원이 기자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리호 성공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신감이고 국민의 자부심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나로우주센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위치에 자리한 발사대, 첨단 관제 시스템,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연구진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때로는 새벽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술 자료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노력, 그들의 철학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기술 조사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더 본질적인 것을 배우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에 정리해둔 질문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을 발전시켰는가? 실패를 극복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연구진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답을 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저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안내 표지판들. 일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이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조금 뒤처진 나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본을 따라오는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내에 있는 항공우주관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활기차 보였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천과학관에 도착하니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았는데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전시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공우주관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누리호 모형이었습니다. 실물 크기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30m가 넘는 높이의 모형 앞에 서니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형 주변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만든 로켓이야. 우와, 진짜 대단하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동이었을까요? 저 아이는 자국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저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전시 설명문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누리호의 개발 과정, 각 단의 구조, 엔진의 원리, 그리고 발사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정확했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한국 우주개발의 역사가 연대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아리랑 위성 시리즈, 2013년 나로호 성공, 그리고 2024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까지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룬 성과들이었습니다. 30년이면 짧은 시간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우주 개발을 시작한 건 1950년대부터였습니다. 70년이 넘는 역사였죠. 하지만 한국은 30년 만에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체험 코너로 갔습니다.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그 뒤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시뮬레이터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발사 관제실이 나타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들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3, 2, 1, 점화. 화면 속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의자가 진동하며 실제 발사의 느낌을 재현했습니다.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페어링 분리. 마지막으로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순간 화면에 성공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일어서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보네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옷차림이랑 분위기로 대충 알 수 있죠. 우리 누리호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아. 이웃나라에서 관심 가져주니 고맙네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한국 사람들의 개방성을 느꼈습니다. 경계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과학관을 나와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누리호 모형의 디테일, 전시 내용의 완성도,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까지. 다음 날,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연구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외부에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연구원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근처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구경하러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누리호 성공해서 많이들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대전 사람들도 자랑스럽죠.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택시는 대덕 연구단지를 지나
연구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해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담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연구원 직원들이 자주 오는 곳인지 벽에는 누리호 관련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발사도 완벽했어. 그래, 사실 3차 때 이미 확신했지만 4차까지 성공하니까 정말 안정화된 거지. 다음은 재사용 로켓이잖아. 그것도 기대되는데. 젊은 연구원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시나요? 두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입니다. 누리호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혹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와,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단하신데요. 한 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누리호 성공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도 힘들었어요. 1차 발사 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정말 좌절했었죠.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두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수밖에. 그리고 국민들이 응원해줬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라고 믿는다고 말해줬죠. 국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군요. 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명확했어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 확보. 그것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달 착륙이 목표입니다. 2032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게 우리의 다음 도전이에요.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화성도 생각하고 있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를 보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도 우주기술이 훌륭하잖아요. 소행성 탐사 같은 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연구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연구자들의 열정과 자신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대학 연구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교수님이 로켓 추진 전문가신데 외국 연구자들 환영하세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과학관에서 본 누리호 모형, 아이들의 빛나는 눈, 연구원들의 열정 어린 대화.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KST의 한 연구실이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연구원이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니 젊은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토씨 맞으시죠? 저는 김태준입니다. 여기서 로켓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연구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각종 실험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의 연소 효율 개선과 추력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다음 세대 엔진을 위한 기초 연구죠. 다음 세대요? 네, 누리호는 성공했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재사용 가능한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 교수는 한 학생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지난주 시뮬레이션 결과 좀 보여줄래? 학생이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연소실 내부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연소실 설계입니다. 기존보다 연소 효율을 15% 높일 수 있어요. 15%면 엄청난 개선인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로켓 엔진에서 15%의 효율 개선은 페이로드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김 교수가 저를 실험실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연소 실험 장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형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엔진을 만들기 전에 여러 변수들을 실험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는데 여기 장비들이 상당히 최신이네요. 정부와 기업의 지원 덕분입니다. 한국은 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교수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나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이요? 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도 좁고 석유도 없고 광물도 부족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절박함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실패는 아프죠. 누리호 1차 발사 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을 때 연구진 모두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격려해줬죠. 다음에는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믿는다고.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 지지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발사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하면 가혹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책임자는 사과하고 언론은 몇 달 동안 문제를 파헤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문화가.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야부사 같은 소행성 탐사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향이요? 네, 우리가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국방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김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더 멀리 보고 우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연구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통신을 개선하고 지구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주 자원을 활용해서 인류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기술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다리입니다. 김 교수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일해왔을까요? 일본이 최고가 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앞서기 위해, 아니면 진정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교수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연구진 대부분이 공유하는 철학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사토시, 일본과 한국이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주는 너무 넓어요.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협력해야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일본의 기술, 한국의 기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기술이 모이면 우리는 화성도 가고 그 너머도 갈 수 있습니다. 협력이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일본에서는 자주 듣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유럽 우주국, 나사와도 교류하고 있고요. 일본의 제스A와도 협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일본의 소행성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우고 우리의 발사체 기술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경쟁만 생각했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 기술의 방향이 결정되죠. 우리는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김 교수는 한 학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학생은 왜 우주공학을 선택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주가 멋있어서, 별이 아름다워서, 그리고 언젠가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코딩하고 있는 그 젊은이.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 가장 강한 동력이죠.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로켓 영상을 보고 감동했던 순간. 그때의 저는 누구와 경쟁하려고 우주를 꿈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별이 아름다워서 우주가 신비로워서 꿈꿨습니다. 사토시,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요? 한국과 일본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김 교수와 악수를 나누며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김 교수와 나눈 대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술에 대한 관점, 경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주 개발의 목적.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김 교수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기술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다리다. 한국과 일본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다. 우주는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보고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누리호의 기술적 성취, 한국 연구자들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철학.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 같은 하늘이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서해 바다가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 나로우주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른 그곳. 한국의 꿈이 현실이 된 그곳. 다시 올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올 것이고 그때는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익숙한 일본 땅을 밟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루이,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어? 누리호 실제로 봤어? 한국 기술 수준이 정말 그렇게 높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와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부장님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작성한 기록들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장님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토 연구원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의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제 보고서의 일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한다면 아시아 전체의 우주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이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혼자 가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날 회의에서 새로운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태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 다시 방문해 주세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오랜만에 과학관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로켓 전시관 앞에 서서 일본의 우주 개발 역사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야부사 1호와 2호의 소행성 탐사, 키보 우주 실험실, 그리고 수많은 인공위성들.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업적들이 다른 나라를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시관에서 나오는데 한 어린 남자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커서 로켓 만들 수 있어.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서 엔지니어가 될 때쯤이면 아시아의 우주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펴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째,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력 과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협력이 경쟁보다 강합니다.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넷째, 순수한 열정이 가장 강한 동력입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빛나는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회사 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한국 다녀오신 뒤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더 긍정적이시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희망을 봤거든.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는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후배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변화가 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우주. 인류가 함께 탐험해야 할 광활한 공간.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우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쟁자를 보지 않습니다. 동료를 봅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별을 향한 꿈, 우주를 향한 꿈. 몇 달 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공식 출장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협력 협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양국의 연구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태준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토씨, 당신이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당신 눈빛에는 경계심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동료의 눈빛이에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제 시야를 넓혀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대가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만들어졌구나. 김 교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협력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 바다 너머로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목격했다.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선다. 이것은 아시아가 함께 우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누리호가 나에게 준 충격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우주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다. 인류 모두의 것이다. 나는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믿는다.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나라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우주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별은 항상 거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 한국에 와서야 저는 진짜 별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쟁의 눈이 아니라 협력의 눈으로.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희망의 마음으로.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위성도, 일본의 위성도, 그리고 전 세계의 위성들이 함께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국경은 지구에만 있습니다. 우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별, 지구에서 온 인류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짜 별에 닿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동료들이 있고 함께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